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SJ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후배. 워킹맘은 힘들어. 성희롱이 일상사. 남자친구는 위선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지 변호사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기후단체에서 기업의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농성을 벌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판결과 관련한 법리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우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대한 좀 개념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 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물품의 손상을 고의로 일으켰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재물이 파손된 것은 물리적인 증거가 있지만 고의성은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해야 하므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사안에 따라서 혐의가 확대되어 특수손괴죄, 중손괴죄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 화면에도 나왔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객관적 구성 요건도 있고 주관적 구성 요건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좀 파손한 경우만 좀 떠올리기 쉬운데 생각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물손괴의 범위가 좀 매우 넓다고 하는데 관련 사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관련 사례를 좀 들어보시면 이런 경우도 재물손괴죄구나 좀 놀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부 게시판이나 중앙 현관 복도 등에 게재되어 있는 현수막이나 공고문 등을 소유자 동의 없이 함부로 철거한 경우, 또 주차한 차량의 앞뒤를 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 캣맘이 공터에 놓은 고양이 사료에 물을 부은 경우, 양봉장을 하는 남의 벌집에 말벌을 풀어놓은 경우, 남의 열쇠 구멍을 순간 접착제로 막은 경우, 남의 컴퓨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경우, 남의 앵무새에게 욕설 등 비속어를 가르친 경우, 아내의 음식에 남편이 침을 뱉는 경우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손괴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손괴죄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광장이나 공공기관 앞에서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좀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좀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우선 시위란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의 제6조에서는요.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한테 제출을 해서 집회 시위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1인 시위할 때 1인 시위 사실 좀 간격?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해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시위라고 하면은 2인 이상의 네네. 이제 다수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인 시위는 한 명이 하는 것은 네네. 사실 우리 법적인 의미에서의 시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격을 신경 쓰는 이유가 네네. 이 여러 명이 이제 간격을 띄워서 1인 네. 시위 형태로 여러 명이 하는 경우라면은 간격이 좁다면 그게 이제 맞아요. 2인 이상 다수인이 되기 때문에 뭔가 2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널찍이 다수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널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위를 하신다면은 1인 시위인데 서로 어떤 시위 대상이나 시위 내용이 다르면 같이 붙어 있어도 그쵸. 2인 이상의 집시법 위반이 되지는 않겠네요. 그 목표하는 표현의 행위 네네. 자체가 목표가 너무 다르고 네네. 그 의견을 표명하는 그 대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시위라고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안으로 돌아가서 사건의 어떤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네, 2021년 2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의 활동가라고 합니다. 그런 피고인들 2명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항의를 하면서 20여 분간 본사 건물 앞 광장에 설치된 회사 명이 설치된 그 조형물에다가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4개를 뿌리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 조형물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기업의 환경 파괴 행위를 알리려는 시위 목적을 고려하면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이며 조형물에 뿌린 수성 스프레이는 물과 스펀지로 깨끗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을 손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 화면을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언뜻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은 약간 좀 손괴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의 경우에 좀 재물 손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고의성, 아까 얘기해 주셨던 객관적 구성 요건 말고 주관적 구성 요건인 이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1심, 2심은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1심과 2심과 또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그래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업의 활동을 비난하려는 뜻으로 조형물의 전면을 초록색 페인트로 얼룩덜룩하게 칠했고 결국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됐으며 조형물 하단부의 대리석에는 또 그 페인트 일부가 스며들어서 제거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은 조형물의 효용을 해쳤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형물에 임의로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훼손했고 그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피고인 A 한 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또 다른 한 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초록색으로 온통 칠해져 있고 해서 사실은 이 판단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단이 달랐다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뭔가 이거랑은 또 좀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원심 재판부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 판단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서 재물손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집시법 위반 부분은 그대로 그대로 유죄가 유죄인 거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재물손괴 부분만 이제 무죄가 나온 건가요? 네, 다만 이제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을 한꺼번에 이제 하나의 형으로 네네.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모두 파기해서 그러니까 재물손괴 부분을 다시 판단해서 다시 선고하라라는 네. 뜻으로 파기환송.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네네. 그럼 대법원이 피고들의 어떤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대법원은 회사의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의 행위의 동기, 그리고 그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간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 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그 조형물의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요.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한 부분은 해당 조형물 중 문자 부분을 지지하는 대리석 부분 중 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정이 된다라고 하였고요. 대리석 재질의 수성 스프레이가 분사되면 물로 세척이 곤란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또 해당 부분이 야외에 설치돼서 비, 바람, 오수와 오물 등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염, 훼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을 했고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을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상을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네.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표현의 헌법상 기본권인 이제 표현의 자유상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어떤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좀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럼 이런 낙서 행위가 어떤 모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약간 시청자분들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모든 낙서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도 사실 수성 스프레이였기 네.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그 활동가의 사실 본 의도도 수성 스프레이가 야외에 이제 설치된 조형물에 뿌려졌을 때 뭐 비만 맞아도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대법원 관계자는 구조물 등 낙서를 하는 행위가 그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무조건 낙서를 하면 그 효용을 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밝히면서요. 낙서 행위가 모두 손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경우에는 차로의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의 효용을 해했다면은 재물 손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지워지기 쉬운 수성 스프레이를 사용한 직후 그 해당 조형물을 세척해서 기업 광고 목적인 조형물의 기능이 훼손됐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시위는 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충분한 권리를 좀 누리되 준법 정신을 가지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의사표현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상담자님. 예. 잘 들리시나요? 네네. 아, 네네. 혹시 뭐 TV 켜놓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아니,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아,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요, 네네. 저기 후배하고 살다가 예, 예. 후배가 저기 차 뺀다 그래갖고선 돈이 필요하다 그래갖고선 예. 그 핸드폰 대출 해갖고선 저기 했는데 네. 그 아이폰을 뺄걸라뇨? 네. 근데 그게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고 네. 저기 했는데 그 요금이 상상외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쪽에서는 신불사를 올린다 그래고 네. 그러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고요. 아, 그러니까 후배한테 결국은 이제 핸드폰 대출을 받아줬다. 내 명의로 핸드폰 대출을 받아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편은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요금이 상상외로 많이 나와서 휴대폰 업자, 그러니까는 통신사에서 신불자로 올리겠다. 약간 네. 저희도 이제 대출을 못 갚으니까요. 그런 내용이신 거네요. 네네. 네, 옆에서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하서정 변호사님한테 조언 좀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후배가 저는 저기, 예, 네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후배가, 예예. 후배는 제가 수급자를 아니에요? 네네. 수급자인 게 저기 지금 여관에 상담자님이. 살다가 네. 방세를 못 내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후배 집 가서 팔았는데 네. 후배가 차를 뽑는다 그래갖고 50만 원만 저기 해달라고 핸드폰 대출 해갖고선 저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걸 핸드폰 기계 만져보지도 못했고 저기 했는데 요금이 상상 외로 많이 나왔어요. 저 휴대폰을 그러면 휴대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휴대폰 대출을 네, 핸드폰을 제 앞으로 빼주는 조건에서 네.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네. 그게 충남 아산에서 안 돼갖고 저기까지 갔걸랑요. 청주까지. 청주까지. 네. 네네. 그래갖고 청주에서 아이폰 메가픽스인가 뭐를 한 대를 뺐어요. 개통을 했어요. 개통을. 네. 그래갖고선 저기 했는데 핸드폰은 업자가 가져갔고 음. 그 업자가 저한테 준 거는 15만 원이 얼마 줬걸랑요. 통장으로. 네. 그래갖고선 저기 했는데 요금이 상상 외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저기에서는 신불사를 올린다 그러고 네. 그게 아들한테까지 저기를 가갖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요즘에 좋아졌걸랑요. 네. 그런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나 봐요. 네. 신불사를 올린다고. 그래갖고 저기 경찰서한테 저기를 알아보니까 제가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잘못하면 법 처벌을 받는다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되나 해갖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선 네.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후배분에게 네. 어떤 경위로,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 후배분께. 그쵸? 50만 원 정도 빌려주신 건가요? 여보세요? 네네. 그 부분이 후배분한테 속아서 지급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뭔가 협박이 있었다든지 뭔가 공포심에 협박 같은 건 없었고요. 네. 아무래도 저기 다니갔어요.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새 차를 뽑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던가요? 50만 원만 지원해달라고. 50만 원을 지원해달라? 그렇단 예. 말은 그냥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그래갖고 응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지금 보면은 상담자님께서 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돈을 수중에 현금을 갖고 계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 맞아요.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거절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네. 왜 그 돈을 휴대폰까지 새로 만드시면서까지 돈을 지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네. 인터넷으로 해갖고서는 대출하라는가 어디로 저기 해갖고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받으신 거는 잘 알겠는데 네. 본인이 쓸 돈도 아닌데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후배분이 뭐 새 차를 사는데 꼭 지금 상담자님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네. 돈을 왜 주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갈 데가 없어갖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사는 조건에서 저걸 해준 거예요. 아, 여기서 근데 살려면 그것도- 돈을 달라. 예, 예. 그 부분이 네. 지금 일단 이제 그 후배분한테 돈을 지급하게 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후배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 질문을 하신 상담자님이 휴대폰을 이제 개통을 해서 그 휴대폰 업자한테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취득하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로는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것이 단순히 이제 만약에 빌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돈을 주면 내가 어떤 큰 혜택을 준다 이런 말에 기망을 당해서 속아서 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배 지금 갈 곳이 없고 후배 집에 겨우 이제 얹혀 살았는데 거기서 내가 그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어떤 협박이나 두려움에 이제 질려서 그 돈을 주게 된 것인지에 따라서 후배분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갈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은 네.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주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어떤 사기, 기망행위에 속아서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 들어보면은 새 차를 뽑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에 대해서 갚겠다는 그런 말은 없었고 50만 원을 지원을 해달라라고 한 것이라고 본다면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네. 이제 그 후배분이 또 속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 휴대폰을 그렇게 개통해서 대출을 하면 된다. 그것이 처벌 위험이 뭐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그 돈에 대해서 변제를 해준다거나 휴대폰 요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말을 혹시 했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금전적인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담자님을 속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네. 그런 부분 대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익이 없는 상담자님의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돈을 안 해주게 되면은 네. 집에서 나가라 그래갖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때 휴대폰 대출을 해갖고. 휴대폰 대출을 할 때 이 휴대폰 대출을 일으키고 나면 휴대폰을 이제 그 휴대폰 업자에게 넘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휴대폰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쓸 수도 있고 막 어디서 결제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생각을 요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요금은 일단 기계값은 제가 내기로 했걸랑요. 언제까지는? 기계값만. 기계값만 내기로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요금은요? 요금은 상대방에서 내기로 했고 휴대폰 그 가져간 사람이. 업자가 네. 그 얘기를 그럼 업자가 그렇게 하든가요? 업자가 내가 갚겠습니다. 요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요? 요금은 자기네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책임진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네. 이제 처음 그 후배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가 크게 있었다기보다는 이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뭐 쫓아내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담자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취 행위로 공갈죄 성립을 논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건 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 증인이 돼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거기서 같이 살던 애예요.
아, 또 후배. 같이 사는 분이 있으세요? 네. 예, 그러면 그분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참고인으로서 이제 경찰에 출석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휴대폰 업자도 네. 이제 한두 번 해본 이런 일이 아닐 텐데 사실 지금 그분 휴대폰 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님한테 이제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요금을 내가 다 내고 책임질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말로 속여서 휴대폰을 이제 가져가고 그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 네. 휴대폰을 이제 내 명의로는 이제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위법하게 이렇게 넘겨서 그것으로 이제 본인이 또 그 휴대폰에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대출에 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책임의 영역에서 지금 문제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담자님도 법적인 책임에서 좀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는 상담자님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아마 지금 상담자님이 만들어 놓은 그 휴대폰이 대포폰처럼 돼서 어떤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을지 사실 모를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단으로 이제 아무리 본인의 휴대폰이지만 그것을 임의로 넘겨서 그것으로 이제 본인이 사실은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과 그 능력과 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 그런 이익을 취득하고 그것이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창출해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처벌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장담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배분이라든지 그 휴대폰 업자를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상담자님, 네네. 더 궁금하신 점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네. 해결이 좀 되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우리 하서정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다방면으로 좀 얘기를 해주셔서 좀 해결이 좀 잘 이해는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 못하셨으면 저희 네. 방송 다시 유튜브로 돌려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 방송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로요?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변호사님이랑 몇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내용이 아마 도움되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듣고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양한 방안들도 좀 제시도 해주셨고 사기죄 공갈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후배분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 대리점도 뭔가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어 네. 보이는데 상담자는 대포폰을 만약에 만드는데 네. 협조를 했다면 어떤 범죄로 좀 처벌을 받을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네네. 보통 휴대폰으로 이렇게 대포폰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네네. 주식 사기 방조 그렇죠. 이렇게 활용이 많이 됩니다. 휴대폰을 이제 만들면은 그 안에서 금융 어떤 단말기로서 네네. 계좌를 틀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계좌를 튼 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직적인 어떤 그 인터넷으로 조직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대규모의 주식 사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럴 때 주식 사기 방조로 네네. 많게는 막 징역형 3, 4년형까지도 네네네.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 줄 알고 네. 이 휴대폰을 제공했을 때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고의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신이 대출을 허위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어쨌든 네. 도와준 거기 때문에 네. 방조 혐의를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주면 네. 어쨌든 돈을 지급하는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출 기관들이 있을 네. 텐데 그 대출 기관을 좀 사기죄로 이렇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기 방조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이게? 그 대출 기관이라 하시면 금융 기관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돈이 건가요? 나가는
사실 금융기관은 이런 네.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같이 혐의가 있다라고 얽혀서 네네. 기소가 되는 경우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뭔가 기계를 팔았잖아요. 네. 통신사와 이제 네. 제조사는 어쨌든 네. 팔았고 네. 그 기계값은 다 회수를 한 것 같고 네, 지금 맞습니다. 이제 대출을 한다는 대리점에서 대출을 한다라는 얘기는 네. 기계값 대출을 알아봐줬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할부로? 네, 아마 그 통신 그 대리점의 그 직원 같은 경우는 네. 이 행위가 어떤 행위에 공해지는지를 잘 알고 휴대폰을 그렇죠.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상담자님이 뭔가 고소를 하거나 네. 혹은 아니면 뭐 비용을 좀 회수한다거나 왜냐하면 통신요금을 내준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망행위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처음에 휴대폰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 과정에서 휴대폰 업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잘 증언을 하셔서 네네. 잘 말씀 진술을 하셔서 그 부분이 이제 이러한 기망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만들고 이제 제공을 하게 됐다. 이것이 범죄에 공해지는 줄은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정도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언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증언을 녹취록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어쨌든 소송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메일로 접수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왔는지 보실까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일명 1타 강사입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점차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둘 다 30대 중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하더라도 학원 일을 그만두라고 하거나 학원 일에 간섭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저는 결혼한 다음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휴가를 내고 반년을 쉰 다음 새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습니다. 저에겐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시한다며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충 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심지어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이만큼이나 일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워킹맘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 사연인데요. 결혼 전에는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니까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단순히 일을 방해했다. 네. 이 자체만으로는 우리 이제 민법상 네. 규정된 이혼 사유라고는 할 수 없는데 네네. 그 일을 방해한 것이 그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고 혼인 생활 네.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네네.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대한 사유까지 된다면 네. 뭐
저희 뭐 이혼 관련된 부분 방송 많이 하니까 6호 사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남편분이 부부싸움 도중에 손찌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손찌검을 한 거는 이거는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네. 처벌까지도 좀 가능한 사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손찌검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네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그 폭행에 해당되고 네. 우리 그 형법상 폭력 행위가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폭행죄, 가정폭력 사안도 되는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이제 네네.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네네네.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네네.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이 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좀 남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육아를 도맡아 하시는 시어머니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불만 좀 많은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위자료라는 게 손해배상 청구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그 결혼 배우자 상대방에게 네. 청구하는 것이지만은 이혼의 사유 중에서 네. 우리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맞아요. 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도 이혼 사유가 해당된다라고 네. 하고 있고 또 그럴 경우에 상대방의 그 직계 존속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소송들을 좀 해보면 상담자께서 지금 일과 육아를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친밀도가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좀 아이와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친밀도가 더 올라갔을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양육권 결정할 때 상담자님한테 좀 불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양육권자, 즉 부모의 입장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우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상담자님은 일을 많이 하셨고 네. 그 주 양육을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로 하고 있었다면은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그 주 양육자의 양육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복리상으로는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그 지금 상담자님의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그 자녀의 양육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기존의 양육 상태를 유지시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출산을 하신 이 상담자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모성과 부성의 차이는 분명히 네.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상담자님도 결코 불리하기만 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주 양육의 상태가 아무래도 시어머니 쪽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우려할 점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가 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네. 수는 있을 텐데 네. 할머니를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할머니를 선택하면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그쵸.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그쵸.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육권을 인정하면 유지가 되게 되는 그 양육의 상태를 보게 네네.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봐서는 아이가 어릴 것으로 맞아요, 예상이 맞아요. 되기는 네. 하는데 아이가 만 13세가 되기 이전에는 네. 아이가 희망하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사실은 좀 궁금한 점들이 면접교섭권 관련해서 면접교섭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그 이혼을 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면접교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상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약정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면접교섭의 상태가 그 정도나 이런 것이 이제 변경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면접교섭권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고 지금 상황 같이 이제 그 이행을 전혀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약정대로 면접교섭을 하라라고 청구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면접교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가장 헷갈리고 조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재산분할 관련해서 한번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대치동 1타 강사면 수입이 상당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익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뭐 우리 대부분 이제 5대5 이렇게 알고 네. 계신데
재산 분할할 때도 그 비율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혼인 파탄의 원인이 고려되는지 이 부분까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법리상으로 보자면 혼인 파탄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 재산 원칙입니다. 분할에 고려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5대5도 아니고요. 네네. 그 가정의 재산,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대치동 일타 강사로서 이 네. 상담자님이 기여한 바가 막대하다면 네. 그 비율을 훨씬 더 높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굉장히 이제 오래 사셔서 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공동 생활을 유지한 것이 굉장히 오래돼서 뭐 20년 그 이상이 된다면은 그 수입이 없었던 혹시 당사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 또한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때는 또 5대5로 인정해 주는 네. 판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5대5다. 네. 무조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군가한테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 분할에서 상당한 페널티를 입을 것이다. 약간 이런 부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볼까요? 저는 한의원에 근무 중인 20대 후반 간호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요. 60대 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앞서 괴롭힘을 당하던 간호사가 그만두자 그 타깃이 저로 바뀐 건데요. 원장은 제 몸매에 대한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둘이 있을 때면 제 뒤에 다가와서 엉덩이와 가슴을 슬쩍 만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에 원장이 저를 불러서 자기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기에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성희롱과 성추행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데 원장의 성희롱과 성추행 처벌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2년이나 성희롱과 성추행을 참아왔다니 참 마음이 좀 진짜 먹먹합니다. 이게 너무나 누가 봐도 뭐 네. 몸매 평가는 뭐 말로 상처를 주는 거를 넘어서서 신체적인 상처를 준 사안처럼 보이거든요. 네. 왜 대체 이런 피해를 당하신 상담자님 같은 분이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케이스에서? 지금 사연을 보더라도요. 예. 먼저 이제 앞서 괴롭힘을 당하던 간호사가 있었다라고 예. 하거든요. 악의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먼저 당하던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러면은 이제 그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가 이제 문제시를 또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괜한 걸로 유별나게 뭐 유난을 떤다 뭐 이렇게 네네. 하기도 하고 더 이상 이제 그 또 직장이 워낙 그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괜히 유난을 떨었다가 이제 생계까지 이제 곤란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앞서 이제 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 걸 문제 삼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을 했다거나 또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다들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점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보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문제를 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할 텐데 만약에 이제 소송하면서 증거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증언 혹은 아니면 그 이전에 성추행 당했었던 간호사의 증언도 도움이 될까요? 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네. 아마 그런 같이 일했던 분,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의 증언이 아니면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각각의 그런 목격자들이라든지 앞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네. 지금 진술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고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다면 네. 그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아까 얘기하셨지만 좀 두려워하는 게 여기 나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네. 이런
내 생계 유지에 대한 네. 문제 좀 이런 걸 얘기하시거든요. 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닐 때 네, 받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네, 네. 본인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피해를 입어서 사직을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 그런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자발적으로 의원 면직 사직서를 낸다고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이메일 상담 두 번째 마무리하고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저는 현재 연하의 남자친구와 4년째 연애 중인데요. 남자친구는 바람 한번 핀 적 없고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근데 우연히 남자친구와 친한 지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단톡방에는 남자친구는 저와 은밀하게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지인들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자친구는 제가 얼굴에 주름이 많고 몸에도 탄력이 없다는 등 험담을 쏟아냈는데요. 남자친구와는 동거를 하고 있어 금전적인 문제도 엮여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룸 보증금과 월세는 제가 매번 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헤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단단히 혼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연하남을 만났을 때 야, 내가 주름이 많고 몸에도 탄력이 없다 이런 말들을 친구들과 공유를 하는 버닝썬 단톡방 사건 좀 떠오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나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냥 또 말뿐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면 은밀하게 찍은 맞아요. 사진을 제 3자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입에 네네. 담지 못한 말들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네. 단단히 그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물어야 될까요?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사진을 은밀한 사진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만 들어서 추정하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체 사진이나 이런 부분 상담자님의 어떤 그런 사진들이 있을 때는 통신매체 음란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뭐 남자친구 비밀 침해죄로도 뭐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밀 침해죄? 지금 약간 비밀 침해죄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밀 침해죄가 원래 봉함이나 기타 비밀 장치한 그런 타인의 편지라든지 문서라든지 그런 비밀을 개봉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장치로 그 내용을 알아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죄인데 지금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3자한테 공개한 것은 다른 죄로 물어야지 비밀 침해죄와는 구성 요건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뭐 성폭력 특별법 이런 부분들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단톡방에 어쨌든 상담자 아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이런 거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담자님이 써주신 것은 얼굴에 주름이 많고 몸에 탄력이 없다. 이 부분은 모욕으로도 좀 고민이 되고 이게 사실의 적시인가, 허위 사실의 적시인가, 진실한 사실의 적시인가. 일단 그 사실인지부터가 좀 문제가 돼서 근데 이 말뿐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말들도 분명히 여러 말을 이렇게 듣기 안 좋은 말들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모욕죄라든지 또는 꼭 사진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말이 문제가 된다거나 한다면은 다른 죄로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하면 몰래 하는 게 좋아요? 미리 하는 게 뭐 이렇게 알려서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미리 알릴 때는 소송의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소송을 하기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사과를 받거나 뭐 그런 목적을 위해서거든요. 물론 알려서 사과를 받는다면은 본인이 먼저 자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소송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도 양단적으로 미리 무조건 알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숨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그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서정 변호사님하고 상담 내용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금방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